1844년 가을, 독일의 작은 마을 뢰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0월 15일. 낙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그 조용한 오후, 목사관에서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그 이름은 마치 예언처럼 훗날 세상을 뒤흔들 사상가의 운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목사관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 신은 죽었다고 외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가 4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던 기도 소리, 축축한 촛불의 그림자, 그리고 점점 약해지는 아버지의 숨소리. 어린 프리드리히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마치 운명의 잔인한 연속처럼 어린 동생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텅 비어버린 목사관, 검은 상복을 입은 여인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침묵. 프리드리히의 어린 마음 속에는 깊은 물음표가 새겨졌습니다. 왜 신은 침묵하시는가?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가? 그렇게 프리드리히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이모들. 그들은 이 조용하고 사려 깊은 소년을 애정어린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아버지를 닮아 경건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사람들은 그를 작은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언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들은 프리드리히가 산책할 때도 비가 오는 날에도 항상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얼굴에 담긴 진지함은 그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프리드리히는 슐포르타라는 명문 기숙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엄격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꺼운 돌담 사이로 자리 잡은 고딕 양식의 건물들, 오래된 회랑을 걷는 학생들의 발소리, 새벽 종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이곳에서 프리드리히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는 호메로스의 시를 원문으로 읽었습니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을 암송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밤새도록 탐독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펼쳐지는 고대의 세계, 거기에는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 다른 종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영웅들, 운명과 맞서 싸우는 인간들, 신들조차 질투하는 인간의 탁월함. 프리드리히는 점차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기독교의 겸손과 순종, 다른 쪽에는 그리스의 힘과 자유.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마음속 물음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1864년 20살의 프리드리히는 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인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대학 도시, 봄날의 벚꽃이 캠퍼스를 뒤덮던 그곳에서
프리드리히는 처음으로 현대 성경 비평학을 접했습니다. 교수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쓰인 역사적 문서라고, 모순과 오류가 있으며 여러 시대에 걸쳐 편집되었다고. 프리드리히는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프리드리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한 학기 만에 신학 공부를 그만두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답장은 비통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종이, 떨리는 글씨. 어떻게 내 아버지의 길을 저버릴 수 있니?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거짓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신학 대신 고전 문헌학을 선택했습니다. 고대의 텍스트를 연구하고 언어의 뿌리를 탐구하고 사라진 문명의 흔적을 좇는 학문.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1865년 가을,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의 한 헌책방에서 프리드리히는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먼지가 쌓인 그 낡은 책을 그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프리드리히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촛불이 짧아지고 새벽이 밝아오도록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본질은 맹목적인 의지라고, 인간의 삶은 고통이며 욕망은 끝없는 갈증이라고, 구원은 예술과 금욕에 있다고. 프리드리히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로운 신도, 내세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혹한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냉혹함 속에서 프리드리히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또 다른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초대로 간 저녁 모임에서 프리드리히는 리하르트 바그너를 만났습니다. 이미 유명한 작곡가였던 바그너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예술가였습니다. 바그너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오페라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전주곡, 음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음악 속에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둘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학과 음악에 대하여, 그리스 비극에 대하여, 현대 문명의 타락에 대하여. 바그너는 이 젊은 학자의 예리한 통찰에 감탄했고, 프리드리히는 이 위대한 예술가 앞에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프리드리히는 자주 바그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루첼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저택. 그곳에서 그는 바그너 부부와 함께 오후를 보냈습니다. 음악에 대해, 예술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그너는 프리드리히를 아들처럼 대했고
프리드리히는 바그너를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1869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24살의 프리드리히가 바젤 대학의 정교수로 임명된 것입니다. 박사학위도 없이, 교수 자격 논문도 없이, 이것은 유럽 학계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을 인정한 스승들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봄날, 프리드리히는 바젤로 향했습니다. 라인강을 따라 이어지는 여정, 창밖으로 펼쳐지는 포도밭과 고성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진리를 탐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위대한 작품을 쓰는 삶이라고. 바젤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중세의 대성당이 우뚝 솟아있고 라인강이 유유히 흐르는 곳. 프리드리히는 대학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강이 보이고 멀리 알프스 산맥의 하얀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강의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학에 대한 강의, 플라톤에 대한 세미나. 학생들은 이 젊은 교수의 열정적인 강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를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저녁이면 프리드리히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라인 강변을 따라 걷거나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대성당의 첨탑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문화인가? 무엇이 위대한 예술인가? 현대 문명은 과연 진보하고 있는가? 1872년 겨울, 프리드리히는 첫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비극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대담하고도 혁명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 문화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두 가지 힘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폴론적인 것, 질서, 이성, 아름다운 형식. 다른 하나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도취, 열정, 원초적 생명력. 이 둘이 만났을 때 위대한 비극이 탄생했다고 프리드리히는 밤늦도록 글을 썼습니다. 촛불 아래서 펜을 놓지 않고 그의 글은 마치 시처럼 흘러갔습니다. 학술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처음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영이 아니라 격렬한 비판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고전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시다. 증거도 없이 상상만 늘어놓았다. 바그너의 음악을 홍보하려는 선전물에 불과하다. 비판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존경받던 학자들이 신랄한 서평을 썼습니다. 학술지들은 이 책을 무시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프리드리히의 강의실이 텅 비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기피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복도에서 그를 만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고독했습니다. 그가 혼신을 다해 쓴 책이 이렇게 거부당하다니. 하지만 그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외면받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즈음 그의 몸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지만
점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고통. 며칠씩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글을 읽을 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밝은 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위장도 약했습니다. 먹는 것마다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역질과 복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신경쇠약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1876년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의 거대한 오페라 축제가 열렸습니다. 니벨룽의 반지 전곡 초연. 유럽 전역에서 귀족들과 예술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 과시적인 부유함, 표면적인 감탄. 이것이 과연 진정한 예술 체험인가? 프리드리히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그너 자신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혁명적 예술가에서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저녁 프리드리히는 조용히 바이로이트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숲속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고, 더 깊고 더 진실한 무언가라고. 1879년 프리드리히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는 것입니다. 겨우 34살이었지만 그의 건강은 더 이상 규칙적인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평생 연금을 제공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검소하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프리드리히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기관에도 속하지 않은 진정한 자유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이탈리아로, 여름에는 시원한 스위스 산악지대로 그는 작은 여관방을 빌려 살았습니다. 소박한 가구, 작은 책상,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호수.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홀로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외로운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는 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고독은 선물이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 1882년 봄, 로마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루안드레아스 살로메, 21살의 러시아 출신 지식인, 아름답고 똑똑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 프리드리히는 첫눈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책했습니다. 로마의 고대 유적 사회를 거닐며 철학과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는 프리드리히의 사상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났다.
프리드리히는 용기를 내어 청혼했습니다. 로와 함께 공부하고, 함께 글을 쓰고,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로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통해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이 관계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오빠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결국 관계는 파탄났습니다. 루는 떠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사랑도, 우정도, 이해도 없이 그해 겨울 프리드리히는 제노바의 작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좁은 방. 그는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통과 우울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결정화되어 새로운 사상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환상이 깨지고 나니 더 깊은 진실이 보였습니다. 1813년 여름, 프리드리히는 스위스의 실스 마리아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고 만년설이 빛나는 봉우리들이 둘러싼 곳. 어느 날 오후, 그는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 옆을 지나갈 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영원 회귀. 모든 것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이 순간이, 이 삶이 영원히 되돌아온다면 프리드리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태도였습니다. 만약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는 숙소로 돌아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에게 받아쓰게 하는 것처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시인과 예언자가 결합된, 철학과 시가 하나 된 전례 없는 작품. 차라투스트라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독한 명상 끝에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은 죽었다. 초인이 되라. 자신을 극복하라. 프리드리히는 열흘 만에 첫 부분을 완성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글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다. 다음 해의 여름, 그는 다시 실스 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차라투스트라를 썼습니다. 제2부, 제3부. 매년 여름마다 그는 이 마법 같은 장소로 돌아와 계속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 말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었지만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무시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선물인데 아무도 받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는 계속 썼습니다. 다른 책들을 썼습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즐거운 학문,
각각의 책에서 그는 서양 문명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도덕을, 진리를, 종교를 의문에 붙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선한가? 우리의 도덕은 어디서 왔는가? 약자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진정한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밤마다 프리드리히는 혼자 사색했습니다. 작은 방의 촛불 아래서 창밖으로는 별들이 빛났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것을 정직하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진실이라도 1816년의 어느 가을날 프리드리히는 니스의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두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고통 속에서 보내는 날도 많았습니다. 빛을 견딜 수 없어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소음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의 발소리조차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없는 짧은 순간들. 그는 글을 썼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또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신중하게 각 문장을 조각하듯이 그의 문체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망치처럼, 번개처럼 그는 스스로를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낡은 우상들을 부수는 자, 편안한 믿음들을 깨뜨리는 자, 우상들의 황혼이라는 책에서 그는 하나하나 건드려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플라톤을, 기독교를, 칸트를,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니스의 작은 방에서 그는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나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책을 쓰고 있는데 아무도 읽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책을 홍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발 누군가에게 말해주세요. 이 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또는 미친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1887년 겨울 프리드리히는 베니스 근처의 작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라군,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도시. 그는 산책을 나가면 좁은 골목길을 헤맸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운하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권력의 의지에 대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권력의 의지. 이것은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근본 충동이었습니다. 성장하려는 의지, 극복하려는 의지,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 모든 생명체가 가진 근원적 힘,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 새가 더 높이 날려고 하는 것, 예술가가 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려는 것, 학자가 더 깊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 모두가 권력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이 의지를 억압했습니다. 도덕의 이름으로, 평등의 이름으로, 연민의 이름으로,
프리드리히는 이것을 삶에 대한 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약함을 미덕으로, 강함을 악덕으로 만드는 전도된 가치관. 그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주장했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부당합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고,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위계가 있어야 합니다.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물론 이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끔찍하게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드리히가 의도한 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자신의 최고 가능성을 실현하라는 촉구였습니다. 1818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프리드리히는 44살이었습니다. 그의 봄, 그는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길에 자리한 우아한 도시, 넓은 광장과 아케이드가 있는 곳, 토리노의 맑은 공기가 그에게 기적처럼 작용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두통이 줄어들었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 없던 창조적 에너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마치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손이 펜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너무 빨리 흘러나왔습니다. 마지막 폭발 전의 불꽃처럼 우상들의 황혼을 완성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그 다음은 안티크리스트, 기독교에 대한 가장 격렬한 비판.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토리노의 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계속 썼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놀랍도록 솔직한 자서전. 그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책들을, 자신의 운명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역사를 둘로 나눌 폭발물이라고.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것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각 장에 기묘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내가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오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으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절규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세요. 제발. 11월. 그는 니체 대 바그너를 썼습니다. 한때 숭배했던 스승과의 결별에 대한 성찰. 이제 그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바그너의 예술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다른 길을 가야 했는지. 12월의 토리노는 춥고 아름다웠습니다. 알프스에 눈 덮인 봉우리들이 맑은 하늘 아래 빛났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포강을 따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고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메시지가. 그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인류 역사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내 책들이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향감 속에는 불안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위대한 영웅이라는 환상, 또는 신이라는 환상.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토리노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혼자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마지막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출판업자들에게 곧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의 어조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1808 19년 1월. 토리노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여전히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1월 3일.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프리드리히는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지쳐 있었습니다.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부는 더 세게 때렸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가 그의 내면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주인이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이상한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지마 바그너에게, 아리아드네, 나는 그대를 사랑하오. 디오니소스, 야콥 부르크하르트에게, 친애하는 교수님. 결국 저는 차라리 바젤의 교수가 되기보다는 신이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서명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또는 디오니소스였습니다. 친구들은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야콥 브루크하르트는 즉시 프리드리히의 친구 오버베크에게 연락했습니다. 니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버베크는 서둘러 토리노로 향했습니다. 기차는 알프스를 넘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눈 덮인 산맥, 깊은 계곡, 터널.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옛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1월 7일. 오버베크가 토리노에 도착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하숙집으로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랫소리, 비명, 웃음,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가 본 광경은 가슴 아팠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하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버베크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모든 이름이다. 프리드리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카이사르다. 나는 알렉산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그는 웃었고 울었고 노래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아무렇게나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 부인이 속삭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래요.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저희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버베크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정신착란.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프리드리히를 기차에 태웠습니다. 스위스 바젤의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차 안에서 프리드리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때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는 시를 읊조렸습니다. 나는 햇빛이다. 나는 운명이다. 바젤 정신병원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긴 복도와 작은 방들. 프리드리히는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학으로는 명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프리드리히의 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프란치스카. 이제 60이 넘은 노부인. 그녀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잠시 눈빛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천재적이던 아들이 이렇게 되다니. 그녀는 아들을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기로. 그들은 예나로 갔습니다. 독일의 작은 대학 도시.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살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프리드리히의 긴 침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때때로 명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또는 방 안을 천천히 오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옷을 입히고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가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897년 프란치스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70대의 나이로 평생 아들을 돌보다가 지쳐갔습니다. 임종 전 그녀는 프리드리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내 책을 이해하지 못해서. 프리드리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이해한 것일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여동생 엘리자베트가 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바이마르로 데려갔습니다. 괴테와 실러의 도시, 독일 문화의 중심지. 거기서 프리드리히는 마지막 3년을 보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오빠의 유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트들을, 미출판 원고들을. 그녀는 권력의 의지라는 책을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빠의 사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그녀는 반유대주의자였고 독일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오빠의 글을 이런 이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평생 비판했던 것들을, 그가 경멸했던 것들을 만약 프리드리히가 알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방문객들이 때때로 왔습니다. 학자들, 예술가들, 그들은 이 전설적인 철학자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그들을 오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여주듯이 프리드리히는 그들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떠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위대한 정신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져 가다니. 1900년 여름, 프리드리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8월의 바이마르는 따뜻했습니다. 나무들이 푸르렀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방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8월 24일 밤, 프리드리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55살이었습니다. 11년 반 동안의 침묵 끝에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침내 고통에서 해방된 것처럼 장례식은 8월 27일에 열렸습니다. 레켄의 작은 교회, 그가 태어난 마을, 아버지가 목사였던 그 교회. 아이러니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이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다니. 관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옆에, 동생 옆에 목사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평생 비판했던 그 말들을. 하지만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무덤 위를 비추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알프스에서, 지중해에서, 실스 마리아에서 프리드리히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책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읽지 않던 그 책들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시인들, 화가들, 음악가들. 그들은 프리드리히의 글에서 새로운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자유의 메시지를, 창조의 용기를, 너 자신이 되어라. 너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파리에서, 빈에서, 베를린에서 젊은 지식인들이 그의 이름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살롱에서, 대학 강의실에서 니체를 읽었는가?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암호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또한 위험하게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초인이라는 개념은 왜곡되었습니다. 권력의 의지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경멸했던 민족주의자들이 그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1930년대 어두운 그림자가 독일을 뒤덮었습니다.
나치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프리드리히의 사상을 자신들의 이념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이미 노쇠한 여인이 되어 이를 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장했습니다. 히틀러는 바이마르의 니체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이 찍혔습니다. 세상은 니체가 파시즘의 선구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오해였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평생 비판했던 것들, 반유대주의, 민족주의, 집단주의,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은 니체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가 쓴 것이 나치가 주장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프리드리히는 반유대주의를 명확히 비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반유대주의자들은 실패한 인간들이다. 그는 독일 민족주의를 조롱했습니다. 나는 좋은 유럽인이다. 독일인이 아니다. 그는 국가 숭배를 경멸했습니다. 국가는 가장 차가운 괴물이다. 천천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자들은 엘리자베트가 어떻게 오빠의 원고를 조작했는지 밝혀냈습니다. 원래의 텍스트들이 복원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진짜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지배가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복종이 아니라 창조였습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진단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던 절대적 의미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자유다. 초인. 이것은 생물학적 우월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 낡은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 영원 회귀. 만약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프리드리히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시 살 용의가 있습니까? 모든 고통, 모든 기쁨을 그대로. 이것은 삶에 대한 궁극적 긍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세기가 지나갔습니다. 21세기가 왔습니다. 프리드리히의 책들은 계속 읽혔습니다. 새로운 세대마다 그의 글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은 그에게서 진정성의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진리의 복수성을 발견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권력 구조에 대한 통찰을 발견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프리드리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진짜 프리드리히였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하나의 목소리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자신을 극복하려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실스 마리아의 그 호숫가에 프리드리히가 걸었던 그 길에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거기 서서 물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영원 회귀에 대하여, 초인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토리노의 카를로 알베르토 광장에도 프리드리히가 말을 껴안았던
그 자리 근처에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은 잠시 멈춰 섭니다. 침묵 속에서 한 인간의 무너짐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그가 남긴 것을 생각하며, 바이마르의 그의 무덤에는 단순한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과 날짜만 새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묘비명도, 긴 설명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가을이면 그 무덤 위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황금빛으로, 붉은빛으로 바람이 불어와 그것들을 흔듭니다. 생명과 죽음의 춤, 영원한 순환,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프리드리히의 책을 펼칩니다. 처음으로 또는 다시, 그리고 읽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지개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그 오래된 문장들이 여전히 새롭게 울립니다. 프리드리히는 생전에 고독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위해 썼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일찍 태어났다. 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시간은 왔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오해와 왜곡을 거쳐, 하지만 결국 그의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오늘 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니체.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한 인간의 전체 삶이 담겨 있습니다. 고독, 고통, 용기, 창조,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그의 질문들과 마주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그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며 프리드리히는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어쩌면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폭발했습니다.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울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사랑에 실패하고, 이해받지 못해 외로워했던,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잘못 이해했고, 자신만의 한계가 있었던,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를 우리에게 더 가깝게 만듭니다.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씨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려 했던. 밤이 깊어갑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알프스에서, 지중해에서, 시간의 저편에서,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한 목소리를 멀리서, 그러나 분명하게, 살아라. 용기 있게 너 자신이 되어라. 춤추어라. 창조하라.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1844년부터 1900년까지 55회의 삶. 그중 마지막 11회는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도 그의 책들은 선반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손을 뻗어 그것을 열기를, 그리고 그 오래된 질문들과 마주하기를. 여전히 답이 없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그 질문들과 별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밤은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삶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프리드리히가 걸었던 그 길들을 이제 우리가 걷습니다.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하지만 같은 질문들을 품고서,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그가 원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질문하기를, 계속 찾기를, 계속 창조하기를, 답이 아니라 여정을, 목적지가 아니라 춤을. 잘 자요. 프리드리히, 당신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울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춤으로, 각자의 창조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납니다. 영원처럼.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한순간이 빛납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한 목소리가 프리드리히 니체, 철학자, 시인, 방랑자, 고독한 영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의 선물을 남긴 사람. 안녕히, 그리고 감사합니다.